와인씨. 그분은 겨울과 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해가 지는 것만큼이나 규칙적으로 우리 집에 찾아와 하루씩을 묵고 갔다. 때로는 이틀 밤을 묵는 경우도 있었다. 와인씨는 등짐 장수였다. 와인씨는 개척촌에 살고 있었지만 보따리를 등에 짊어지고 산으로 다니며 장사를 했다. 우리는 그가 오는 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들이 짖기 시작하면 골짜기 길을 달려 내려가 그를 마중하곤 했다. 우리는 그를 도와서 그의 짐을 우리 집으로 옮겼다. 할아버지는 보따리를 들어주고 나는 와인씨가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시계를 옮겼다. 그는 시계를 수리하는 일도 했다. 우리 집에는 시계가 한 대도 없었지만 그가 시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부엌 식탁을 빌려주었다. 할머니가 등잔에 불을 붙이면 와인씨는 시계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사를 풀어서 속을 열었다. 의자에 앉아서 볼 만큼 키가 크지 않았던 나는 와인씨 옆의 의자에 올라서서 그가 작은 태엽이며 금색 나사 따위를 떼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와인씨의 손이 쉬지 않고 일하는 동안 할아버지와 그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다. 와인씨의 연세는 아마 거의 100살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는 새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리고 언제나 검은 코트를 입고 다녔으며 머리 뒤쪽으로 작고 검은 모자를 딱 붙여 쓰고 있었다. 와인이 그의 본명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와인모라고 시작되지만 하도 길고 복잡해서 도저히 다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냥 와인씨라고 불렀다. 와인씨 자신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불러도 좋다고 하셨다. 맞는 말씀이었다. 와인씨는 인디언들 이름 중에도 자신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쪽에서 멋대로 지어 부른다고 하셨다. 와인씨 코트 주머니에는 항상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대개는 사과 한 알이었지만 오렌지였던 적도 한 번 있었다. 하지만 와인씨 자신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녁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식탁을 치우시는 동안 와인씨와 할아버지는 흔들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다. 내가 다가가 두 분 사이에 놓은 내 의자에 앉으면 와인씨는 갑자기 정색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알 수가 없구먼. 나는 그게 무언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와인씨는 머리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수염을 훑기도 하셨다. 할아버지도 와인씨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와인씨가 나를 내려다보면서 물으셨다. 작은 나무야, 내가 잊은 게 뭔지 좀 생각해 봐주지 않을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게요. 와인씨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와인씨가 자신의 주머니를 두드려 보았다. 어이쿠, 그래 맞아. 작은 나무야, 고맙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잘 까먹는다니까. 확실히 그는 건망증이 심했다. 와인씨는 주머니에서 빨간 사과 하나를 꺼냈다. 이 근처 산에서 나는 어떤 종자의 사과보다도 더 컸다. 와인씨는 다니다가 우연히 눈에 띄어서 따두었는데 자신은 사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버릴 작정이었노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그 사과를 내가 받아도 되겠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나눠 먹을 생각이었는데 두 분 다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과를 굉장히 좋아한다. 나는 사과 씨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개울가를 따라 심었다. 그렇게 큰 사과가 열리는 사과 나무들을 잔뜩 기르고 싶었던 것이다. 와인 씨는 안경을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일도 많았다. 시계 수리를 할 때는 그는 코끝에 걸치는 작은 안경을 쓰곤 했는데 동그란 렌즈 2개는 철사로 연결했고 귀 뒤로 거는 태에는 헝겊이 감겨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 때 와인씨는 일하던 걸 멈추고 안경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하면 안경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나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와인씨는 식탁을 더듬어 보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귀신이 장난을 쳤나? 안경이 어디로 갔지? 세 분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도 모르다니 자신들이 참 멍청하다는 듯이 웃음을 흘리셨다. 그때 내가 손가락으로 와인씨의 머리를 가리키면 와인씨는 손바닥으로 자기 이마를 찰싹 치곤 했다. 그런 곳에다 안경을 놔두다니 정말 질린다는 뜻이었다. 와인씨는 내가 옆에서 안경 찾는 걸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시계를 수리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셨다.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와인씨는 나에게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시계 바늘들을 돌려가면서 몇 시인지 나더러 알아맞혀 보라고 하셨다. 틀리면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얼마 안 가 시계 보는 법을 완전히 익힐 수 있게 되었다. 와인씨는 내가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셨다. 내 또래 아이들 중에서 맥버스 씨나 나폴레옹 씨에 대해 알고 있는 아이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며 사전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분은 나에게 산수도 가르쳐 주셨다. 위스키 거래 덕분에 그 즈음엔 돈 계산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한 번은 와인씨가 종이와 몽당 연필을 꺼내시더니 숫자를 쭉 써내려갔다. 그리고는 숫자를 쓰는 방법에서부터 덧셈, 뺄셈, 곱셈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 옆에서 구경하시던 할아버지는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계산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다. 와인씨가 내게 연필 한 자루를 주셨다. 길다랗고 노란 연필이었다. 연필을 깎는데도 요령이 있다. 연필심을 너무 가늘게 깎으면 안 된다. 심을 너무 가늘게 하면 금방 부러져 버려서 연필을 또 깎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쓰지도 않으면서 연필 길이만 점점 짧아져 갈 뿐이다. 와인씨는 나에게 가르쳐준 연필 깎는 방법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다. 인색한 것과 절약하는 것은 다르다. 돈을 숭배하며 돈을 써야 할 때도 쓰지 않는 일부 부자들만큼이나 나쁜 게 인색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살면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착한 일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써야 할 때 돈을 쓰면서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절약하는 것이다. 와인씨는 버릇은 또 다른 버릇을 만들어내게 마련이라서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성격도 나빠진다고 했다. 그래서 돈을 낭비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 다음엔 생각을 허술히 낭비하게 되며 결국 나중에 가서는 모든 걸 낭비하게 된다. 정치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허술해지면 권력을 쥘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정치가는 느슨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다가 얼마 안 가 독재자로 변한다. 와인씨는 절약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머리 위에 독재자를 갖는 법이 없다고 하셨다. 옳은 말씀이었다. 와인씨는 정치가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나와 같은 견해를 갖고 계셨다. 할머니는 와인씨가 오면 그때마다 씨를 약간씩 사곤 했다. 5센트짜리 동전 1개로 조그만 실구러미 2개를, 큰 거면 1개를 살 수 있다. 가끔 단추를 살 때도 있었다. 한 번은 꽃무늬가 있는 빨간 천을 사신 적도 있었다. 와인씨의 짐보따리 속에는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온갖 색깔의 리본들과 예쁜 천, 양말, 골무, 바늘, 그 외의 반짝거리는 바느질 도구들. 나는 와인씨가 짐보따리를 마루 위에 펼칠 때마다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구경하곤 했다. 언젠가 그분은 산수책 한 권을 나에게 주셨다. 그 책에는 온갖 셈들과 셈하는 법들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었다. 그 책 덕분에 나는 그달 내내 산수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어찌나 진도가 많이 나갔던지 와인씨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혀를 내두르곤 하셨다. 와인씨는 셈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는 교육이란 것은 2개의 줄기를 가진 한 그루의 나무 같다고 하셨다. 한 줄기는 기술적인 것으로 자기 직업에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법을 가르친다. 그런 목적이라면 교육이 최신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자기도 찬성이라고 와인씨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줄기는 굳건히 붙들고 바꾸지 않을수록 좋다. 와인씨는 그것을 가치라고 불렀다. 와인씨는 정직하고 절약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만일 이런 가치들을 배우지 않으면 기술면에서 아무리 최신의 것들을 익혔다 하더라도 결국 아무 쓸모도 없다. 사실 이런 가치들을 무시한 채 현대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그 현대적인 것들의 잘못된 일, 부수고 파괴하는 일에 더 많이 쓴다고 하셨다. 현대적인 것들을 잘못된 일, 부수고 파괴하는 것 일에 더 많이 쓴다고 하셨다. 맞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분의 말이 옳다는 것을 밝혀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시계 수리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때면 와인씨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더 묵다 가곤 하셨다. 한 번은 와인씨가 검은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다. 코닥 사진기라고 하면서 그걸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분은 자신도 그 기계를 써서 사진을 찍는데 능숙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기계가 닳지는 않을 것이며 사용한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진을 찍어주셨다. 와인씨는 내 사진과 할아버지 사진을 한 장씩 찍었다. 그 상자는 찍는 사람이 해를 마주보고 있지 않으면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았다. 와인씨 자신도 그 복잡한 기계의 사용법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 점은 할아버지가 훨씬 더 심하셨다. 할아버지는 그 물건을 의심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딱 한 장밖에 사진 찍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런 물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때까지는 저런 처음 보는 물건은 쓰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하셨다. 와인씨는 할아버지에게 나와 함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기로 찍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 사진 한 장을 찍는데 오후 한나절이 다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와인씨와 나는 뻣뻣한 자세로 그 상자 앞에 섰다. 와인씨는 한쪽 손은 내 머리 위에 얹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상자를 향해 씩 잡아 웃는 얼굴을 했다. 그런데 작은 구멍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던 할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와인씨가 할아버지에게로 가더니 상자의 각도를 약간 올리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왔다. 우리는 또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번엔 팔 하나밖에 보이지 않으니 좀 옆으로 움직이라고 주문하셨다. 할아버지는 그 검은 상자를 꺼림칙하게 여기셨다. 속에서 무언가 확 튀어나올 걸로 생각하시는 듯 했다. 와인씨와 나는 워낙 오랫동안 해를 마주보고 서 있느라 눈이 부셔서 한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찍으셨다. 하지만 솜씨가 그리 좋지는 않으셨던가 보다. 다음 달에 와인씨가 완성된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할아버지와 내 모습은 사진 속에 또렷이 보였지만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에서는 와인씨와 내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 사진에서 몇몇 나무 꼭대기들의 모습과 위쪽에 있는 작은 얼룩 몇 개를 찾아낼 수 있었다. 한참 동안 그 사진을 연구하고 난 할아버지는 그 얼룩들이 새가 틀림없다고 환호성을 올리셨다. 할아버지는 그 새 사진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나도 그랬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사거리 상점에 가져가서 젠킨스 씨에게 보여주고는 그 새 사진을 당신이 손수 찍었노라고 자랑하셨다. 그런데 젠킨스 씨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할아버지와 내가 그 새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젠킨스 씨에게 납득을 시키고 젠킨스 씨가 마침내 새 모습을 알아보게 되기까지 아마 1시간은 꼬박 걸리지 않았나 싶다. 와인 씨와 나는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저 아래쪽 어딘가에 서 있었을 것이 확실했다. 할머니는 사진 찍히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셨다. 그 까닭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상자를 꺼림칙하게 여기시면서 아예 만지려고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완성된 할아버지와 내 사진을 보자 할머니는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고 또 보고 하시더니 난로 위 통나무 가로대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리고 나서도 할머니는 그 사진에서 거의 눈을 떼지 못하셨다. 나는 할머니가 이제는 당신의 사진을 찍도록 허락하시리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진기가 없었다. 이미 와인씨가 그것을 주문한 사람들에게 배달해 주었던 것이다. 와인씨는 사진기 주문을 또다시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도무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여름이 와인씨의 마지막 여름이었기 때문이다. 여름이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여름은 한껏 졸리운 듯 마지막을 향해 느릿느릿 움직였다. 쨍쨍거리며 눈부신 하얀 빛을 흩뿌리던 해도 누렇고 뿌연 황금색으로 바뀌어 오후 하늘의 기세를 누그러뜨린 채 여름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길고 긴 잠을 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와인씨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들르셨다. 물론 그 당시 우리는 그게 마지막인 걸 몰랐다.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계단을 오를 때 할아버지와 내가 부축해드리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어쩌면 와인씨 자신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두막집 마루 위에 펼쳐진 보따리에서 와인씨는 노란 코트 한 벌을 꺼내셨다. 와인씨가 그 코트를 들어 보이자 코트는 등잔불 빛을 받아 금색으로 번쩍였다. 할머니는 그걸 보니 야생 카나리아가 생각난다고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멋진 코트였다. 와인씨는 등잔불 아래에서 코트를 앞뒤로 돌려가며 보여주셨다. 우리 모두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손끝으로 살그머니 그 코트를 만져보셨지만 나는 코트에 손을 대지 않았다. 와인씨는 항상 뭔가 잊어버리곤 해서 큰일이라고 한탄을 하셨다. 사실 그분은 그랬다. 와인씨는 그 코트를 멀리 바다 건너에 사는 증손자에게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세월이 흐른 걸 깜빡 잊고 증손자가 어렸을 때의 몸집에 맞추었다고 하셨다. 만들고 나서야 와인씨는 완전히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 옷을 입을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와인씨는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는 물건을 버리는 건 죄이다. 이제 자신은 늙어서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잠도 잘 못 자고 있다. 만일 그 옷을 입어주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자신은 완전히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잠시 동안 그 문제를 연구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와인씨의 모습을 보니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나는 그분에게 그 옷을 내가 입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번쩍 고개를 든 와인씨의 수염 가득한 얼굴에는 기쁜 웃음이 번져갔다. 그분은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정말 자신은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셨다. 그분은 정말 기분이 좋으신지 일어서서 잠시 춤까지 추시면서 내 덕분에 죄를 완전히 벗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다. 내가 그분을 그렇게 크게 도와드린 것이다. 그러고 나자 모두 달라붙어 나에게 코트를 입히기 시작했다. 옷을 다 입고 세 분 앞에 서자 할머니는 코트에 소매를 펴주셨고 와인씨는 등을 털어주셨으며 할아버지는 옷자락을 아래로 번듯하게 당겨주셨다. 나에게 딱 맞았다. 와인씨가 생각하고 있던 증손자의 몸집이 내 몸집과 똑같았던 모양이다. 나는 할머니가 잘 보실 수 있게 불빛 아래서 몸을 이리저리 돌렸으며 할아버지가 소매를 보실 수 있도록 팔을 쭉 뻗어 보이기도 했다. 우리 모두 그곳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어찌나 부드럽고 매끄러운지 손끝에서 미끄러졌다. 와인씨는 얼마나 기쁜지 울기까지 하셨다. 나는 코트를 입고 저녁을 먹느라 접시 위로 입을 쭉 내밀고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잘 때도 입고 자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입고 자면 구겨질 거라고 말리셨다. 대신 할머니가 그 코트를 침대 기둥에 걸어주셔서 나는 침대에 누워서 그곳을 쳐다볼 수 있었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에 코트는 아까보다 더 밝게 빛났다. 침대에 누워 코트를 쳐다보면서 교회 갈 때도 또 개척촌에 갈 때도 입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거리 상점에 물건을 넘겨주러 갈 때도 입고 갈 작정이었다. 내가 코트를 자주 입으면 입을수록 와인씨의 죄가 점점 가벼워질 것처럼 느껴졌다. 와인씨는 지프로 엮어서 만든 자리에서 주무셨다. 그분은 내 침실에서 개통로를 지나면 있는 거실 바닥에다가 그 집 자리를 폈다.
나는 지프로 엮은 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 침대와 바꿔도 좋다고 제안했지만 와인씨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셨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설사 와인씨를 위해서 해준 일이라고 해도 노란 코트를 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개통로를 지난 뒤 거실 문을 가만히 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와인씨는 자리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숙이고 계셨다.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다. 와인씨는 자신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작은 소년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소년이 바다 건너 사는 그의 증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은 부엌 식탁에 초를 켜놓고 계셨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남이 기도할 때는 소리내면 안 된다고 할머니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잠시 후 와인씨가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더니 들어오라고 하셨다. 나는 등잔이 있는데 왜 촛불을 켰느냐고 물었다. 와인씨는 자신의 가족들은 모두 넓은 바다 건너에 살고 있어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자신과 가족들은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촛불을 켜두는 것이다. 이렇게 촛불을 켤 때면 서로의 생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셨다. 과연 그럴 것 같았다. 나는 와인씨에게 우리에게도 저 멀리 인디언 연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걸 몰랐다고 하면서 윌로존 이야기를 해드렸다. 내가 윌로존에게 촛불 이야기를 해줄 작정이라고 하자 와인씨는 윌로존이라면 반드시 이해할 거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촛불 이야기에 푹 빠져서 와인씨에게 노란 코트를 주어 고맙다고 인사하려던 걸 까맣게 잊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와인씨는 돌아갔다. 우리는 와인씨가 통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을 도와드렸다. 와인씨는 산길을 걸을 때면 이전에 할아버지가 깎아주신 히코리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으셨다. 등에 짊어진 짐 무게 때문에 구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린 와인씨는 그 히코리 지팡이를 짚으면서 더듬더듬 산길을 내려가셨다. 잊어버리고 있던 게 떠오른 것은 와인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서였다. 나는 와인씨 뒤를 따라 달려갔다. 그러나 와인씨는 벌써 한참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고함을 질렀다. 와인씨 노란 코트 고마워요. 뒤돌아보지 않는 걸 보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와인씨는 건망증만 심한 것이 아니었다. 귀도 어두웠다. 오두막집으로 돌아오면서 와인씨 자신의 건망증이 심하니 내가 깜빡 잊은 것도 용서해 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란 코트를 입어주는 것이 와인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긴 했지만 말이다.